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행정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과 인력과 질서 유지도 돼야 되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적 구성, 특히 재무적인 거라든지 예산 회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가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크게 통칭해서 재무행정법이라고 하고요. 재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정확히는 정부의 재정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법학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재정을 어떤 작용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재정 계획을 하고 또 실제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학에서 주로 추구하는 이게 소송이 되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위법 부당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질 때는 사실 좀 정부의 재정 작용이 이게 위법이나 부당, 재량물탈 남용 요소를 따지기도 쉽지 않고 그게 또 재판이 대상이 되는지도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좀 이렇게 등한시돼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인접한 영역인 경제학에서 좀 따올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재정 작용에 관련돼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통화라고 하면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채권을 발행하고 국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것이고 재정 정책은 사실 예산 예결산에서 특히 예산을 이제 어디다 뿌리느냐, 돈을 좀 어디다 뿌리느냐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 또는 재정 정책으로 좀 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지출과 관련돼서 하는 거랑 또 조세 부분, 세입에 관련돼서도 세입을 좀 약간 완화한다든지 일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것들을 건드려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그 경기들을 좀 이렇게 소비자 보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 이제 좀 약간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 정책, 재정 정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학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역할들을 이제 정부가 내림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판단 여지가 필요하고 또 그런 재량이 필요할 것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 통화나 금리를 결정하는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행정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부적인 행위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가는 루트들이 바로 어떤 대외적으로 국민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 방식, 처분의 형식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행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실행위 등의 여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워왔던 어떤 행정 처분, 소송이 대상이 된 행정 처분, 그 행정 처분이 나름의 기속행위냐, 법기속행위냐 아니면 재량행위냐, 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소송 가서 뭘 다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리가 딱 떨어지게끔 이제 법리가 구성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 재정 정책 관련돼서 확장 정책 긴축해서 나름의 이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제 생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하는 저희가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튼 굉장히 고도의 요소들이 전문가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라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름의 책임을 지고 하는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보면서 국정 과제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시면서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긴 하잖아요. 대한민국 잘 들어가려고 하면 적재적소에 뿌릴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 더 주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는 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관련된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어쨌든 고유의 어떤 그 사무일 것이고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국회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감시와 통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계획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오롯이 정부에게 맡겨진 권한이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본다면 이게 뭐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굳이 소송까지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부적인 절차나 조직의 측면에 봤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정부 재정 정책이 재정 작용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는 어떠한 절차들, 특히 의견 수렴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취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게 잘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어 있는지, 예, 관련돼서도 과학적인 어떤 전 세계 질서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련된 영향들을 어떻게 이제 반영시키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도인 거지. 법학 시간에는, 재무행정법 시간에는 이게 정말 그 개개의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했었던 게 맞느냐, 통계적으로 이게 좀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저희의 몫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지출은 나가는 거고 수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조세로 걷는 것인 거니까 세금 정책을 어떻게 이제 설계할 것인지, 지출은 뭐 지출 나가는 폭은 원체 많으니까 돈 필요하다는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세입에 관련돼서는 조세 관련된 게 가장 크겠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는 뭐 준조세, 기금 관련돼서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재정 지출 조달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 각 당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항상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국가 재정 수입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렇게 너가 매기하고 있는 지출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 거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튼 이런 중요한 역할을 정부의 재정 작용 또는 이런 재정 행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조직상 부서는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서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그리고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 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 회계 내국 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의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련된 산물을 관장하게 되고요. 주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로 내용들 관련돼서 일정 부분 약간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근데 간략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기재부에는 외청으로, 저희가 독립행정청으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같은 소속 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뭐 기재부 출신들이 이제 많이 등용되다 보니까 기재부에 관련된 비판적 기사도 있을 것 같고요. 국가재정법을 좀 보시려고 하겠는데, 국가재정법 제4조는 회계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별 회계 외에도 기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정부 회계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등으로 주요 세부를 해서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걷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 회계는 그와 달리 이제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리고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서 그 안에서만 좀 운영하고자 할 때, 그리고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랑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기금 같은 경우도 더 나아가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런 특별 회계보다 더 나아가게 신적 운영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기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 총계주의, 예산을 한 회계 연도 방식으로, 한 회계 연도당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 세출로 해서 예산을 짜고 있고요. 국가의 어떤 세출, 세입을 제한으로 하는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까지는 이렇게 보기로 하시기로 하고, 바로 넘어가서 국회 재정 통제권.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이 역할, 여기까지 보시는 결론은 정부가 이런 그 재정 작용 또는 재정과 관련된 데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나름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나름 이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이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통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예산 결산 하기 전에는 예산하고 나면 결산인데요. 하기 전 예산에는 이 의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하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예산안은 이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비하면 결산은 뭐 심사만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 뭐 특별히 의결 같은 국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그 국회 재정 통제권 관련돼서는 54조부터 58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의 시험에서는 이 내용들의 약간 내용을 이제 바꿔치기 하면서 그런 경우도 시험 문제가 종종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64조 1항은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근데 그거를 정부는 각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4달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회계 연도 개시 30일까지 의결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그 시기 임박해서 12월 말 정도 돼서 이제 뒤늦게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긴 많은데 일단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하면 국회는 한 2달 정도 이거를 심의 의결해서 3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만약에 새로운 회계 연도 개시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될 때까지 전년도 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된 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 관련된 것, 조직과에 관련된 것, 법률상 지출 의무에 의해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에 계속 관련돼서는 아직 의결되지 못했을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와는 상관없이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우, 만약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 예산 각하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감액은 가능하더라도 증액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58조까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제 그런 함정을 낸 요소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에 집행할 수 있다는 54조 3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차기 국회 승인, 국회 의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을 조금씩 다르게 말 바꾸게 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산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이라고는 독자적이하는 법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법률로 처리하는 이제 주요 나라들과 달리 예산 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은 정부만이 만드는 것이고 다만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것 뿐이다. 국회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증액시킬 수는 없고 감액 정도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비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 회계 연도마다 하는 거. 이거와 달리 다른 나라들을 보다 보면 비교법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예산을 법률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거 그 예산 관련된 절차들을 다시 또 한번 쪼개보면 일단은 9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 제출하기 전까지 과정을 본다고 하면 일단 중앙관서에서 각자 필요한 예산안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심의에 거치게 되면 대통령이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수정을 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해서
되는데 만약에 30일 그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미의결이 되면 준예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정부안 제출하고 난 후에 이제 국회 내부의 절차도 이제 좀 소관해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예산안 심의 수정 30일 전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상세히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이 심의 절차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쪽지 예산 같은 경우도 밀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리한 자기 지역에 유리한 어떤 그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경우들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예산 심의할 때는 국회에는 이걸 증액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정부가 다시 이걸 짜는 거죠.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산 편성 관련된 기재부의 권리 좀 보신다고 하면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요구서 각 중앙광서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라고 하잖아요.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모 사업, 주로 건설공사 사업이 대표적이시겠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균형 발전 38조 2항 10호 같이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대응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고 한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언론들이나 보신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 오늘 말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보신다고 하면 7조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하고 예산 배정 계획을 짠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가 거쳐집니다. 예산안에는 국회 의결이 필수적이었지만 결산 경우에는 심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 과정에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논란이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 법률로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산이 없는 내용을 이제 법률로 미리 만들어서 그 예산이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다고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예산 비법률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은 그러니까 법률은 아닌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법으로 25만 원 지원하는 나가는 이런 사업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권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상급분리 위반인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그게 불가능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행정법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의 연장이긴 하죠. 행정조사는 저희가 행정조사 기본법을 통해서도 좀 내용들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찾아가서 사실 확인도 하고 어떤 그 자료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뭐 증거물도 있으면 뭐 압수는 아니지만 이미 제출도 받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법 위반 사실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실 비권력적 행정으로서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도 따지고 보면 그런 조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행정이 하는 건데 다만 피조사자가 일반적인 행정조사는 피조사자가 국민을 한정하고 있는데 그 법 위반의 수규자를 따지는 거니까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을 산정하고 있는 행정조사에 비해서 감사는 어쨌든 감사 조직,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그 어떤 기관 내부나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서 그 조사 대상이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담당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져보는 거. 특히 감사의 내용으로 그런 공무원 비사실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직무 관찰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예산 결산 관련된 그런 재정과 관련돼서 이게 투명하게 잘 이제 회계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감사에서 중요한 점, 똑같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내부적인 걸로 보이긴 하지만, 행정조사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수규자인 그 피조사자가 열심히 이제 임의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감사는 나름의 이제 완장을 차고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복종해야 될 복종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행정조사에 비해서는 좀 더 권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사가 권력적인 어떤 그거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고, 사실상 약간 이제 그런 완장 차서 좀 더 쉽게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행정조사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비해서는 감사가 좀 더 강력하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내부 감사도 있긴 하긴 하지만, 감사원이라고 해서 이 감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만들었고, 어쨌든 저희 헌법에서는 이거를 헌법기관으로 아예 이제 감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인 건데, 감사원이 하는 그 직무를 양대산맥으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회계 검사에 관련된 거, 직무 감찰에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 있는 규정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7조 보시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게 됩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 1차나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대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나 중임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있는 논의들에서는 이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이제 국회 소속화로 옮기는 것은 어떠냐,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한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으로 두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개헌 논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은 그런 개헌 논의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헌법 조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99조 보시면 세입 세출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매년 검사에서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원법 제20조의 임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그 다음에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고 되어 있어서 직무 감찰, 회계 검사, 세입 세출 결산 관련된 것이 감사의 큰 기능이다. 잠깐 판례를 하나 보시면, 직무 감찰의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 감찰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하고 박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평소 근무 평정,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그 개성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에 관련한 내용인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도 허용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취지가 이제 2번 항목에 감사원은 독립외부감사기관이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치권 존중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정부 지정 재원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돈 받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자체 감사의 한계 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원법이 한 목적성 감사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본 것이 다수 의견이었던 것이고요. 일부 반대 의견은 이거는
좀 그렇다. 합법성 감사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어떤 채용 비리가 좀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관련된 거를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서로 이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인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법은 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관 소속 공무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라고 봤지만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다고 하면,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 감사원은 정부 중에 행정기관 4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회계검사랑 직무감찰권이 주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부여받은 청구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글쎄 이런 결정들이 타당한지는 좀 약간 비판이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아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잘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감사원 감사도 거쳤으니까 나름의 어떤 그 비리 요소들, 비리 요소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어떤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뭐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그 체면을 좀 약간 지켜준 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2월때 나온 판례라서 좀 최근에 나온 판례이긴 해서 결론은 보긴 봐야겠지만, 이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것인데, 감사원법 관련돼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회계관계 직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상 책임을 져 너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들을 심리하고 판정, 마치 재판 유사하게 하는 것이죠. 하는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야 이거 잘못했네, 잘못한 이 공무원 임명권자, 소속 장관 또는 임명권자에게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정 등의 요구하거나 개선 등의 요구하거나 권고 개선하거나 필요하면 형사 고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결정 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확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감사원법 제36조랑 40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조에 따른 변상 판정, 여기서 보신다고 앞에 봤던 변상 책임의 판정 관련돼서는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름은 재결 유사의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 부당하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를 마치 이의신청처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직접 변산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쳐야 되고, 재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 본다고 하면 재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 변상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밑에 있는 이제 그 2014년 대법원 판결을 보신다고 하면 뭐 항공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 좋은 얘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등 사실상의 통치 등과 같이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행위 등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되어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요구하고 개선 권고하는 경우들이라고 보면 이런 것 정도로는 사실은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그나마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변상 책임의 유무가 마치 종국적으로 나오는 심리 판정하고 나오는 이 31조의 판정일 텐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또 이제 보신다고 하면,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의 처분 자체가 없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문에 대해서는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할 수 없다. 징계 요구, 재심의 결정하니까 앞에 있는 재심이 그거는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인 것이고요. 앞에 있는 건 징계 요구잖아. 징계 요구, 개선 요구, 시정 요구, 권고 같은 경우들은 설령 재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 가지고 진짜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선, 권유, 통지 같은 경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얘기 듣고서 그 관련 행정기관장이 뭔가를 해야지만 그때서 이제 발행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참고를 보신다고 하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한 다음에 임명권자 징계 처분을 거치면 소총심사위원회 거쳐 행정소송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징계 의결도 지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 처분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소총심사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징계 요구 요 단계에서 재심이 이거에 대한 재심이 결정이든 용구든 이제 내부적인 거에 불과하다. 근데 그거와 달리 변상 판정은 재심의 판정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 거니까 요 조문을 보신다면 31조랑 뒤에 밑에 있는 것들 좀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은 재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만 미치는 거니까. 근데 변상 책임에 관련돼서 나름 심리 판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번 거쳤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처분이 된다. 이제서야 비로소 처분이 된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돼서도 뭐 점검하고 개선 방향. 그래서 이 사건 점검 및 개선 제시하는 거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감사원까지 봐서 재무행정법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작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재정 통제, 그리고 이런 재정과 관련돼서 특히 재무 관련돼서도 중요하게 예결산 검사하고 회계 감찰, 직무 감찰하고 있는 감사원의 역할, 그리고 감사원이 나오게 된 결론, 감사의 결과 나오게 되는 일정한 그런 그 판정 요소들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그 국공유재산과 공무법적인 거니까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거, 정부 소유의 부동산, 국가 소유의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이어서 좀 쉬고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